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엔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엔화 가치는 33년 만에 최저치고요. 870원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슈퍼 엔저로 일본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엔화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으나 내림세를 타게 되면서 3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인천공항의 최고 인기 노선은 일본 오사카인데요. 국제공항의 일본 출국장의 모습입니다. 환전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ATM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리상 굉장히 가깝고요. 국내 여행, 예를 들어서 제주도다. 비용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본 여행객들 수가 엔저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엔저 영향으로 일본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인데요. 전체 약 1738만 명으로 그중 1위가 한국인입니다. 490만 명으로 전체 비중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풀기 정책이 원인인데요.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했고요. 돈풀기 정책으로 일본에 있는 돈들이 금리를 올린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엔화의 재고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엔화를 투자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다 보니까 돈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필요한 사람보다 돈을 찍어서 풀린 돈이 넘쳐나게 되면서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 거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한국인들이 사주고 유럽인들이 사주고 중국인들이 사주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돈을 맡길 필요가 없겠죠. 일본 정부도 돈을 찍어서 미국에 맡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달러는 강달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됐을 때부터는 미국의 달러는 무너지게 되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될 거예요. 일본의 매력이 현재 없는 이유가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 때문인데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폐에 투자를 해서 1차적으로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국가의 채권이나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러니까 이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많은 집단들은 어쨌든 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금리를 가장 먼저 볼 것이고 금리가 높아져야지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금리가 높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니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엔화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에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엔화가 현재 87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달러가 현재 13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제 엔화를 투자해서 20%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044원이 되면 20% 수익이 나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수익 내기 위해서는 1560원이 되어야 20%가 수익이에요.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고점을 찍게 되면 그 강달러가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는 달러를 정리하고 엔화를 살 확률이 높아요. 달러가 이제 올라가면 엔화는 떨어지고 엔화가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언제 고점인지를 먼저 봐야 되고 엔화가 언제 저점인지를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화폐 시세가 저울관계처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달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강달러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달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됐다, 2,000원이 됐다, 5,000원이 됐다, 만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엔화는 이때부터 상승기를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제는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그 영향으로 미국이 무너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일본의 부채는 일경 767조 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1위였는데요. 당시 엔저로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질투를 하고 있던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상승시키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미국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일본의 물건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물건 값이라는 것은 올리면 덜 팔린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미국의 물건을 잘 팔리게 했던 것이고, 일본의 물건 가격을 올리자는 합의 자체가 일본의 물건이 미국에 비해서 비싸지게 되면서 안 팔리게 되겠죠. 달러 가격을 내리고 엔화 가격을 올리면서 일본의 모든 물건들이 비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안 팔리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게 된 거죠.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를 넘고 있는데요. 1985년도에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요. 1990년도에는 일본의 자산 시장이 붕괴되었죠. 97년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아베노믹스 정책이죠.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이때죠.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다. 이 얘기가 이때 나온 겁니다. 공공 지출을 높이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게 되면서 물가가 3% 오를 때까지 화폐를 찍는 아베노믹스 정책 이후 엔저가 시작되었고요.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경기를 구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풀기에 들어간 거고, 이 1990년대 이전에 일본 경제가 초호황기였기 때문에 그 호황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호황기가 무너지게 됐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침체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써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디플레이션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미국이 일본을 질투하게 되면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버블이라는 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까지 뭐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시기에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항상 이 경제가 고점을 찍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달 만에 무너진다, 두 달 만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정책을 펼치고 돈을 찍게 되면서 그 무너지는 그 힘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지는 그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5년인 거예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계산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이 버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 또 만들고, 그러면 만약에 2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고 3년에서 5년 정도에 붕괴된다고 했을 때는 24년도에서 25년도부터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 계산상으로는 이제 일본이 미국을 갑자기 공격을 하기 때문에 25년도까지 시간을 줄 것 같진 않고 24년도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미국에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이 터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반대 세력들의 힘이 현재 강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확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벚꽃이 필 때 많은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벚꽃이 필 때쯤이면 2024년 봄쯤이 되겠죠. 그때부터 뭔가 큰 쇼크가 온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말로 뭐 금리 올린다, 금리 내린다, 우리 경제 어렵다, 너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터트립니다. 마치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전쟁이 터진 것처럼 말이죠. 아베노믹스 정책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돈을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 물건이 어쨌든 저렴해지잖아요. 현재 그래서 일본산 제품이 싼 거고요. 수출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2015년부터 21년도 엔저로 일본 수출에 도움은 되었지만 일본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긴 했는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일본 가게에 부담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엔저라는 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물건을 비싸게 들여와서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기업들이 파산하겠죠. 2019년도에 아베노믹스는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2020년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8%를 기록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일본 경제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일본의 현재 문제점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엔화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 물건들을 사올 때 미국에서 원유를 사오든 원자재를 사오든 돈을 더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30%, 40% 이런 식으로 더 주고 사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물가가 저렴하지 않거든요. 미국 내 물가도 올랐고 미국 달러도 올랐고 엔화는 엔저고 모든 것들이 다 겹치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건을 팔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본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벚꽃이 필 무렵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현재 빚이 1경이 넘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서 당장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당장만 생각하는 거죠. 현재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비싸게 사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가치를 올려서 엔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늘리게 됐을 때 사실 1경을 빌려서 금리를 올려서 이자 부담액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싸게 사와야 되는, 그러니까 엔화를 올려야 되는,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 있는 물건을 비싸게 사와서 적자를 내면 사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흑자 경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엔화 가치를 적정선까지 올려야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매년 봄이 되면 전국적인 임금 인상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2023년의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내년 봄에 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인상한다는 것은 금리는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생활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재계의 임금 인상을 압박 중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벚꽃이 피는 시기가 지나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